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7년, 결혼 생활을 꽤 오래 했죠. 그리고 아주 제대로 조지고 저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도대체 왜 그렇게 참고 살았는지 저도 저 자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땐 그게 맞는 줄 알았고 그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젠 알아요.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는 걸.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 저처럼 참고 참고 또 참고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용기 내세요. 이혼?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것보다 내 인생 되찾으려고 이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가족이 뭐라고 하든 결국 남은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남편은요, 결혼 전까지 자기 월급을 시어머니에게 맡겼던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믿기지가 않았어요. 진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싶었거든요. 저희 집은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관념을 정말 철저하게 교육받으며 자랐어요. 알바하면 그 돈 네가 관리해. 네가 버는 건데 네가 관리를 해야지. 그렇게 돈의 무서움도 배우고 경제 감각도 생기는 거야. 부모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컸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좀 다르시더라고요. 괜히 남자들이 돈 관리 잘못하면 여우 같은 여자한테 홀라당 빼앗기는 법이야. 그게 시어머니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월급도 처음 회사에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한 번도 손에 쥔 적 없이 시어머니에게 다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남편도 그게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사회 초년생일 땐 담배도 피웠으니 시어머니가 담배값이랑 약간의 용돈만 챙겨줬대요. 그리고 저랑 연애 시작하면서 금연을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더 말도 안 되게 적은 용돈을 받았다고. 저는요, 진짜 돈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모으려면 일단 쓰지를 말아야 한다. 이게 제 철칙이었고, 그만큼 저축도 열심히 했고, 쓸데없는 소비는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성격이었죠. 그래서 연애 초반 남편이랑 대화하다 보면 나랑 진짜 똑같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소비 스타일, 돈에 대한 철학, 어쩜 이렇게 딱 맞지? 싶을 정도로요. 와, 이 사람은 정말 내 사람이구나. 결혼해도 돈 문제로는 절대 싸울 일 없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진심으로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은요,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께 연애하니까 용돈 좀 더 주세요 라는 말조차 못할 정도로 움츠러든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죠. 사실 내 월급 지금까지 엄마가 관리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눈앞에서 띠용 자막이 떠오를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 속으론 바로 생각했죠. 젠장, 그 돈 하나도 안 남아있겠구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혼에 못 보태겠다 싶겠지. 왜냐면 그런 경우 주변에서 수도 없이 봤거든요. 자식 월급 받아가면서 정작 결혼할 땐 한 푼도 없다는 말, 흔하디 흔한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그 돈을 모아두셨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로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남편에게 내어주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속으로 박수를 쳤어요. 오케이, 이건 진짜 인정이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시작 잘 해보자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소소하지만 묘하게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양가의 도움 없이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결혼을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집을 사기엔 조금 무리가 있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전세로 들어갈 정도의 자금은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둘이 의기투합해서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결혼식 장소부터 예복, 신혼집 계약, 심지어 가전제품 고르기까지 정말 우리 둘만의 힘으로 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리고 이건 저희 부모님과 시댁 양쪽 모두 합의한 부분이기도 했어요. 서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각자 집안일은 각자 책임지고 너희는 그냥 너희 살림만 신경 써라. 두 집 모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너무 좋았죠. 예단 같은 그런 허례허식 싹 걷어낸 결혼? 정말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양가 집안에서 모두 부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마음 편했고요. 그땐 진짜 믿었어요. 이 결혼 순조롭게 잘 흘러가겠구나. 우린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 합리적이고 성숙하게 출발하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말이죠. 시어머니는 겉으론 괜찮다고 하셨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다 합의해서 서로 주지도 받지도 말자라고 결정했던 그때 남편 앞에선 그래 그래. 요즘 세상에 뭐 예단이니 예물이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냥 실속 있게 가는 게 최고지. 하시면 굉장히 쿨한 척 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남편 없는 자리에서 저한테 조용히 그러면서도 은근히 서운함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아유, 아들 하나 있는 거 장가 보내는데 난 자랑할 거리도 하나 없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니? 그 말에 순간 속이 싸늘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그렇게 하자고 다들 의견 모았잖아요. 저희도 그게 서로 부담 없고 좋다고 생각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정아, 그동안 내가 우리 아들 월급 관리해 준 거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어요. 잘 모았니? 못 모았니? 아주 잘 모으지 않았니? 나 그 돈 한 푼도 허튼 데 쓴 적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모아둘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말이지, 아들 결혼시키면 나 그때부터 무일푼이야. 니들이 나 용돈 많이 줄 거니? 아니잖아. 니들 사는데 바빠서 나 신경도 안 쓸 거잖아. 그 말 끝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냥 깔끔하게 3천만 줘.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줘야 내가 서운하지 않지. 처음엔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계산이야 싶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부모님께 차를 선물해 드릴 때 동생 둘과 함께 3천을 현금으로 냈던 걸 시어머니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럼 나도 3천이라는 요구로 이어졌던 거죠. 결국 저는 그 3천만 원을 시어머니께 이체해 드렸어요. 아들의 월급을 오랫동안 관리해온 엄마들. 그 돈이 자기 손을 떠나 며느리 손으로 넘어가는 걸 보면 그렇게도 허탈한 마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공감이 갔어요. 저도 엄마가 되고 오래 함께 살다 보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정말 남편의 월급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셨던 것,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두 집안이 얽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제 부모님께 결혼 준비하면서 차를 선물해 드렸고 3천만 원 현금으로 보태셨어요. 그걸 시어머니가 알고 섭섭해하신 거라면 그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은 해야겠다는 게 생각이 들었죠. 그건 제 자존심이 아니라 어른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시어머니께 3천만 원을 이체해 드렸어요. 고맙다. 잘 살아 너희 둘. 그런데 결혼 1년, 고작 딱 1년 만에 저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됐어요. 남편은 분명 결혼할 때 제게 월급 통장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건 남편의 스스로의 선택이었고 저는 그 선택을 이제 우리 둘이 한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신뢰의 증표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저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했어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우리 둘이 벌어서 우리가 쓸 몫을 정확히 계산하고 계획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3천만 원 이체한 그 일도 남편은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린 암묵적으로 이렇게 합의했었어요. 어머니께 드리는 건 한동안은 3천만 원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직접 드리는 용돈은 조금만 미루자. 맞아요. 합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히 남편의 이름으로 개설된 또 다른 계좌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매달 아주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일정 금액. 바로 시어머니에게 송금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입금 날짜, 금액, 송금, 메모를 확인했죠. 용돈, 생활비, 엄마. 그런 단어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통장은 내게 맡긴 척 실제로는 따로 돈을 빼돌려 계속 시어머니께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그동안의 내 모든 노력, 모든 배려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돈을 아까워서 관리했던 게 아니잖아요. 신뢰를 지키고 우리 미래를 계획하려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뒤에서 완전히 따로 놀고 있었던 거예요. 더 기가 막혔던 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시어머니의 말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며느리한테 잡혀 살아서 인생이 너무 초라해졌어. 아들이 결혼하고는 나를 완전히 버렸어. 아이고, 남의 집은 아들이 다 해주더만. 나는 뭐 아들 하나 둔 보람이 없네. 이런 말들을 친척들, 이웃들, 심지어는 지인들에게까지 공공연하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래, 시어머니 입장에서 서운하실 수도 있지. 우리 상황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하면서 그저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만 그랬던 거잖아요. 실제로는 다 받고 계셨던 거였잖아요. 그날 이후 집안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어요. 제가 숨겨진 계좌를 발견하고 그걸 남편에게 따졌고 남편은 혼비백산해서 그 계좌를 바로 없애버렸죠. 그리고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바닥에 머리를 박을 기세로 저한테 싹싹 빌었어요. 근데 말이죠. 그전까진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요 가끔 진짜 농담처럼 어머니한테 용돈 드린 거 아니야? 하고 웃으며 말한 적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남편은 눈을 부라리며 화를 냈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너 진짜 왜 이래? 말 함부로 하지 마. 이런 식으로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죠. 그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말 그대로요. 그렇게 제 모든 신뢰를 깨놓고 나서야 한없이 고개를 숙이던 남편.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로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진짜 본색을 드러내셨어요. 아들한테서 더 이상 용돈이 오지 않는 상황. 이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노인지 어떤 억울함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전부 저한테 쏟아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시집살이의 시작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이간질에 가까운 방식. 최대한 남편 앞에서는 자신이 불쌍한 시어머니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셨어요. 저 옆에만 가면 시어머니가 움찔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뭔가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그걸 보더니 물었죠. 엄마, 왜 그래? 왜 미장면 가면 그렇게 놀래? 그러자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연기처럼 차분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야지. 그래야 덜 미워하지 않니? 그래서 그런가 보다. 우리 며느리만 옆에 오면 내가 이렇게 움찔움찔해지네. 저는 평소에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초만 간단히 챙기고 립스틱도 특별한 날 아니면 잘 바르지 않은 편이거든요. 시어머니도 그걸 알고 계셨을 텐데 어느 날 립스틱을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딱 봐도 직접 쓰시던 걸 닦아낸 흔적이 있었고 뚜껑 부분에 묻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새 제품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그래도 저는 그냥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어요. 굳이 뭐라 할 필요도 없고 안 바르면 그만이다 생각했거든요. 받아놓고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넘겼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정말 어이가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남편이 툭 하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당신이 립스틱 안 써서 좀 서운해 하시던데 그게 엄마가 힘들게 산 거래.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러시더라. 내가 없는 살림에 그래도 며느리 선물 한번 해보려고 어렵게 산 건데 안 쓰니까 속상하다고. 그 나한테도 뭐라고 하셨어. 너무 싼 걸 사줘서 며느리가 입에 안 바르는 거 아니냐고. 엄마가 그러는데 싸구려 사줘서 미안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이 저절로 말라붙더라고요. 새 제품과 사용하던 걸 구별 못할 만큼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티를 낸 적도 없는데 그 순간 딱 느꼈어요. 아, 이런 게 이간질이구나. 겉으론 웃고 속으론 상처를 주는 방식.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면 감정이 먼저 지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그때까지 제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제게 전해도 사실을 알고 있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그냥 눈물겨운, 눈물 없이는 못 볼 그런 심파극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크게 다치신 건 아니었지만 손목에 깁스를 하셔야 했죠. 연세가 있으신 분이 깁스를 하셨다니까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불편하실 테고 식사하시기도 불편하실 거고요. 남편도 많이 걱정했어요. 자기 엄마니까요. 자꾸만 엄마가 많이 늙으셨다.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땐 그냥 그러려니 했죠. 몸이 불편하니 더 그렇게 느껴지나 보다 하고 남편 마음도 이해하려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불쌍한 캐릭터 만들기가 시작된 게요.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나는 생일상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야 하시던 말씀이 계속 귀에 맴돌았기에 저는 집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잡채, 불고기, 전, 미역국까지. 힘은 좀 들었지만 그래도 생신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생각하고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죠.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뭔가를 적고 계셨어요. 가까이 가보니 피자 박스. 순간 멍해졌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하고 묻자 시어머니 화들짝 놀라는 척하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엄마, 너 이거 벌써 왔구나. 내가 원래 어제까지 다 했어야 했는데 팔이 이래서 아직도 조금 남았어. 얼른 끝낼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면서 또 덧붙이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생일상 차려왔을 텐데 이렇게 먼지 날리기 해서 어쩌니 너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딱 보였어요. 이건 의도적인 연출이구나. 내가 오는 날, 내가 음식을 들고 오는 날, 이 타이밍에 불쌍한 시어머니 모습으로 등장하시려고 한 거구나.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기 식으로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 싶었죠. 저는 사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엄마가 아니라서 그랬을까요? 너무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 그렇게까지 보여줘야 했을까? 그럼 그분이 얻는 건 뭔데? 정말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엄마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엄마? 팔도 그러면서 이게 뭐냐고요? 아유, 아들 왜 그래? 엄마 이렇게 산지 오래됐어. 그동안 숨기고 있었는데, 아휴, 미안하다. 근데 엄마 이렇게 살았어. 너 결혼하고 나서. 엄마, 왜 말을 안 했어요? 네? 당신 이거 알았어? 알았냐고. 아이, 이놈아, 왜 그래? 왜 며느리한테 그래? 그런데 몰랐겠니? 알았겠지? 네 마누라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알았겠지만 그냥 눈 감았겠지. 네 마누라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엄마, 정말 나
오늘부터 엄마 모실 거야. 자식 노릇할 거야. 당신도 그런 줄 알고 준비하도록 해. 이 지경인데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어. 당신이 거절해도 나 엄마 모실 거야.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시어머니 생신날 막무가내로 공표를 해버리더라고요. 아주 결의에 가득 찬 얼굴을 하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 얼굴을 막 어루만지면서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순간에 저를 힐끔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 이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이들 사이에 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야? 왜 당신 대답 안 해? 엄마 모실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 알았어? 예. 너는 네 서방이 말을 하는데 왜 그냥 입 꾹 다물고 앉아만 있니? 지금 그냥 니들 집으로 가자. 거기 가서 내 생일상 하자.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제가 정성껏 마련했던 그 음식들, 싸가지고 온 그 음식들을 가져다가 시어머니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저의 그런 황당한 모습에 화들짝 놀랐겠죠? 뭐 하는 짓이냐는 말에 저는 뭐 하는 짓이긴, 내가 해온 음식이니까 내가 조져놓는 건데 지금 나한테 뭐 공표하는 거야? 당신 어머니 모신다고? 응원할게. 그냥 다른 곳에서 응원만. 뭐? 응원만? 그게 무슨 소리야? 너랑 헤어지려고. 와, 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름 돋았었거든? 어머니, 이건 또 누구네 거예요? 김씨 아줌마네 거 아니에요? 아들 오니까 오늘은 이걸로 쇼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런 건 제가 한두 번 당하는 것도 아니고 김씨 아줌마 거잖아요, 이거. 망가뜨리면 물어줘야 하니까 곱게 접어두시고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곱게 사세요. 당신 이걸로 마음이 움직이나 보다. 엄마니까 그런가 봐. 그런데 저기 아저씨, 난 소름 돋아. 당신 엄마 이러는 거. 이혼해. 이제 그만할래. 남편 노릇했으니까 이제 그거 때려치우고 아들 노릇하면서 살아. 네 엄마 그만 쇼하게 하라고. 알았니? 남편은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붙잡았어요. 끝까지 안 된다고 했죠. 사실 저도 남편을 미워하진 않았어요. 아니, 좋아했죠. 사랑했어요. 우리 사이요? 그럭저럭 잘 지냈던 부부였어요. 적어도 남편과 저 사이만 보면 크게 문제될 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쇼를 하던 시어머니, 그분은 안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더한 연극을 벌이실지, 어떤 모함이 펼쳐질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를 지치게 했고 겁나게 했고 결국 마음을 닫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결심했고 조용히 소송을 걸었죠. 결국 우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잘 사는 부부였어요. 정말 나름대로는요. 그런데 그 부부를 깨버린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그땐 네가 그냥 미워서 그랬다. 조그만 생떼 부리면 우리 아들 내 옆에 더 머물 줄 알았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아들이랑 잘 살아줘. 하지만요,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어머니, 물은 엎어지면 다시 담을 수 없어요. 저는 그때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히 참았고 그만큼 지쳤어요. 남편은 사랑했지만 헤어진 걸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강력하진 않아도 사람 뒷목을 당기게 하는 일들 하나하나 쌓이면서 제 정신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